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만담일화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을 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리란 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난 30년간 제가 만났던 수백 명의 어르신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이 오지 않아 로비에서 문만 바라보시던 박명자 할머니 전세금 다 자식에게 주고 월 5만 원 용돈으로 버티시던 이정숙 할머니 손주 유학비 보태주고 결국 요양원에 계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민수가 말을 흐렸지만 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쓰겠다는 말을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9.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죠.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난 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건 한탄이 아닙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월 300만 원 요양원도 월 500만 원 간병인도 필요 없이 단돈 22만 원으로 당당하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이제 퇴직이요? 30년이면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1955년생, 대구에서 태어나 28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 따라서요. 남편 윤태식 씨는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큰아들 민수를 낳고 3년 뒤 딸 지영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틈틈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35세 처음 복지관에 발을 들였고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55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6개월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때부터 전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38배 결혼해서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 미영 씨와 딸 민지,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죠.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늘 한숨입니다. 딸 지영이는 35세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은행원이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제가 사는 곳은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전세 2억 3천. 남편 퇴직금과 제 적금을 합쳐서 장만한 곳이죠. 제 연금은 월 180만 원. 남편 유족연금까지 합치면 넉넉하진 않아도 혼자 살기엔 괜찮은 액수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동료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아직 젊으니까 봉사활동도 좀 해볼까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만 말자. 그 생각뿐이었죠. 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뻐근하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스를 붙이고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곧 가볼까 해요. 하지만 전 병원을 미뤘습니다. 왜였을까요? 진단명이 두려웠던 걸까요? 결국 무릎이 거의 굽혀지지 않게 되자 병원에 갔습니다. 김영숙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술 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혼자 서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죠. 입원 기간은 2주 정도고요. 재활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한두 달은 어려우실 겁니다. 가족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네? 수술이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다음 주에 입원한대. 아, 그럼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우리가 모실게요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 잘 받으시고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 무릎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수 집은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게 내줬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손주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안아줬고 며느리 미영 씨도 친절하게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드렸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아, 어머님, 저도 오늘 야근이에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무릎 수술을 받은 제가 어떻게 밥을 하고 아이들을 챙깁니까? 결국 그날은 민지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아니,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지사님,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해요. 이 집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김 선생님,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세요. 수없이 들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 내 집에도 가볼까 해. 민수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모셔다 드릴까요? 그 말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엄마, 드디어 왔네요.
준비해둔 방 있어요. 지영이는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신혼집이라 공간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와 옷장, 화분까지 놓여 있었어요. 고마워, 지영아. 뭘요? 당연한 거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영이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제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도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래, 딸. 너무 늦지 말고 와. 사위 준호 씨도 처음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더니 결국엔 인사도 건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 너머로 지영이와 준호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큰형 집에도 있잖아. 왜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요양원 글쎄,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대화를 들었을까봐 불안한 듯한 태도였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엄마,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 좋은 곳들이에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엄마 그런데 안 갈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돌봐드리기 힘들잖아요. 돌봐달란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래도 엄마 나중에 더 아프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은 전문가들이 24시간. 지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상담해왔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알아. 이제 그만 얘기하자. 딸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담이에요? 말로는 안 해도 너희 눈빛에 행동에 다 보여.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내가 더 이상 너희 신혼집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요양원은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3년째 계시는데 아주 만족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위의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다니. 어쩌면 이 부부에게 시부모, 장모를 모시는 일이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난 내 선택을 했어. 엄마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8주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문제는 여전히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고 집안일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결국 저는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숙님,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라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간병비만 450만 원이라니.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을까요?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3개월만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간병인 박미자 씨가 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박미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박 씨는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내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다음 날 온 간병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험이 적어서인지 제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화장실 동행도 불편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한데 내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님. 오늘 배정된 간병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정상적으로 올 겁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낯선 사람이 항상 내 집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알았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았어. 그럼 이제 요양원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민수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는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숙님. 저희 행복요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30년간 봐왔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그러니까 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보태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저를 어르신들이 계신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순희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상담해드렸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구경만 온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랬군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텔레비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 왜요? 시설 너무 좋잖아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민수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결심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간병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민수를 돌려보낸 후 저는 밤새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휠체어를 빌려 타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김영숙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정미경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죠. 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 정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생활하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게 뭔가요? 정 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임대료 18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씨는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혹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를 위해 비상벨이 있는 거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대.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제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요양원 얘기는 왜 자꾸 꺼내니? 엄마가 30년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내놓고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현실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정그러시겠다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존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로부터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숙님, LH 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면접 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한 저는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이사날 정씨가 함께 와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네, 덕분이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월 임대료는 실제로 22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포함.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전세금 2억 3천만 원 중 보증금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월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연금 180만 원 이자 50만 원 월 230만 원. 임대료 22만 원을 내고도 월 20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모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민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숙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명자 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림받을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69살입니다.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체크리스트 1. 경제적 독립을 지키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세요. 2. LH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 안팎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3. 사회기업 경력을 확인하세요.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분야 근무 경력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복지주택, 실버타운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5.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아프고 나서는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만담일화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